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체 신도 21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정부가 신천지 교회 명단을 확보하고 증상 있는 사람부터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신천지 측은 성도 신상 유출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는 어떤 종교일까요? 오랜 기간 신천지에 몸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오늘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될 것입니다. 일회용 마스크 수급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 기자 언박싱에서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칠곡 장애인 시설 확진자 발생이 되어서 어제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자, 종사자, 근로자 등을 전부 검체를 했습니다. 69명을 검체했는데 그중에 2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브리핑이었고요. 칠곡 미랄 사랑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확진된 이분들이 강당 하나에 단체로 격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처한 문제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를 넘어서 신천지의 비협조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우한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국적인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저희가 떼밀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치 토크 3, 4부에 준비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임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를 믿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들은 왜 신분을 감추고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걸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대체 어떤 종교단체인지, 왜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혔는지 신현욱 구리 이단 상담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소장님도 신천지 교인이셨습니까, 한때? 네, 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예.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서울교회 담임과 또 신천지 총회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장으로 있다가 2006년 말에 탈퇴를 했습니다. 예, 20여 년 활동하셨는데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는 계시록 20장 4절에 예. 근거로 한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요한계시록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예. 4절에 신천지의 육체 영생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의문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계기는 이만희 교주의 성 스캔들, 예. 스캔들을 접하면서 더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신천지 교인들은 그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자기들만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만희 씨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한테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만희 씨가 오직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천지가 교인이 뭐 한 3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1만 2천여 명의 명단을 정부가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명단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작년까지 20만 정도, 작년까지 20만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 2018년이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8년 재작년에 20만이었다가 작년 한 해 10만 명 수료를 했다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예. 그리고 사실은 저들이 올해 1월 14일에 총회 보고할 때 보니까 24만 명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이란 것도 과장해서 홍보를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들도 한 4만 명 정도만 더 성장한 걸로 보고된 거 보면 6만 명 정도는 이제 허수였다는 게 예, 드러났고 근데 24만 명 중에서도 이번에 정작 제출을 한 거 보니까 21만 명 정도 제출이 됐거든요. 그거는 아마 거의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1만 명 정도가. 예. 그럼 나머지는 그동안 신천지 내에서 중단하고 탈퇴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허. 이제 그 담당 책임자들이 어떤 이 교주의 어떤 그 질책이나 책망이 무서워서 또 지파 간의 선의 어떤 그런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누적된 채 쌓았던 것, 그 수가 이번에 아마 허수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름이 알려지면 곤란할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제외시켜서 노락시킨 채 아마 제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이 신천지 신도라고 공개가 되면은 파장이 조금 크기 때문에 누락시키지 않았겠느냐 이게 소장님 생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뭐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각 계층에 많은 신자들을 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예. 그렇게 흔히 말하는 저명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로 언론계 그리고 이제 정치계 이제 정치인들한테 손을 닿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케이스죠. 이것은 이런 경우들은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언론계나 정치계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직접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우리 자녀가 신천지란 걸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죠. 신천지에 대해서 신자든 또 비신자든 간에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만류하게 되고 또 거기서 탈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이제 상담소로 데려온다거나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부분 드러내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7, 80%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주변에서 그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족한테도 숨기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가족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한 3분의 1, 한 8만 명,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보통의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불교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혹은 어디 교회 다니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차이점이네요. 숨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제일 일반 교회와의 다른 점이면서 또 하나 이제 이유가 포교를 할 때 이제 전도를 한다고 그럴 때 예. 신천이라는 게 알려지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예 신천지에 대한 뭐 경계심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예 전도 길이 막히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몰래
속이고 거짓말, 사칭, 위장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동원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친분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뭐 신천지 얘기를 꺼낸다든가. 그렇죠. 아주 교묘하고 예. 친분을 쌓아서 그런 다음에 서서히 예. 그렇게 인간적 신뢰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이런 수법이 동원되는 거죠. 소장님께서 86년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예. 그때 이만희 총장이 그때도 재림 예수를 주장했던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 머리에 함께 하고 있다. 이만희 씨와 함께 하고 있다. 예. 이만희 씨 육체에 임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죽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사망하더라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만희 교주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죠. 신천지 지금 20만 신도는 예.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수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예. 어쩌면 그것이 지금 신천지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덜 민감한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14만 4천 명만 뭐 천국에 간다 이런 뜻입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다 천국에 들어간 거고 이미 예. 신천지라는 것 자체가 천국이니까 세상 천국이니까 예. 신천지에 들어가면 다 천국 구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수에 속해야 예.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일단은 다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 그 복을 받지만 14만 4천이 저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14만 4천이 지금 집착을 해서 저렇게 모든 걸 뒤로하고 그 수에 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14만 4천은 신천지 내에서도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교리인데 예. 왕권을 가져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신천지에 있어도 그걸 흰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아까 21만 명 정도의 신도 중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거죠. 전도 경쟁입니까? 전도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기준이 시험을 봐서 90점, 100점 어느 일정한 점수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은 성경 공부와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목을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인맞은 자의 수를 예. 실제적인 14만 4천으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예. 그걸 상징적인 수로 보거든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그렇죠. 보는데. 그런데 예. 그들은 진짜 실수라고 해서 그 수를 고집하고 거기에 들어와야만 왕이 된다. 왕권을 얻게 된다. 이런 걸로 사실은 사기를 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자신 동선도 거짓말하는 이 신도 확진자 중에 신도들이 몇 명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천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네. 신천지가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는데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가장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측면이 예. 표현은 그렇게 피해자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사태로 해서 신천지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걸로 인해서 향후 신천지 포교길이 막혔다는 측면에서 최대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최대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죠. 예, 지금 이 예. 상황을 볼 때 예. 어쨌든 신천지가 여느 교회라면 이렇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전혀 비상식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그 비협조 예. 너무너무 폐쇄적인 어떤 이런 조직의 특성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서 그걸 감추려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사망을 했었는데 대남병원과 신천지는 혹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푸는 키는 이 대남병원에 있다고 봅니다. 예. 신천지가 정기적으로 신천지 지금 대구교회에서 대남병원과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계속 가졌다는 내부자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 만하고요. 예.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은 이만희 총회장 형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사망함으로 거기서 장례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만희 총회장이 거기 참여한 건 저도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틀림없고 이만희 총회장이 거기 참여했다면 전국 12지파 지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적어도 대부분 다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 지파에 한 10명씩만 잡아도 예. 120명 이상 거기에 대구 다대우 지파가 그 지역 관할입니다. 경북이니까. 그럼 대구 다대우 지파에서 그 장례식 모든 그 행사를 예. 저는 그 지파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에서 가서 대부분 다 협조를 하고 주도를 했을 거라고 본다면 적어도 대구 다대우 지파 신도들만 최소한 30명 이상은 갔을 거다. 최소 잡았을 때. 예.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람 10명씩만 잡아도 120명이면 한 150명 이상이 거기 참여를 했다면 그들이 거기 참여했다 다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구 다대우 지파 신도들이 가장 많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었다면 당연히 대구 다대우 지파가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31번 확진자 예. 지금 제 1차 감염원이 아닐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전 충분하다고 보는 게 그 31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지금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수 그 대구 다대우 지파 본부인 대구교회에 분명히 거기 참여했을 것이 틀림없다면 그 전에 확진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 당국의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갔던 장례식장에 갔던 그 명단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건 얻기가 어렵고 좀 강권해서 그 신천지는 모든 행사에 다 동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대구 다대우 지파 문화부에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압수해서 분석하면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날 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추적을 해야 이걸 풀 수 있는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 중국에 있는 우한 지역의 신천지 성도들의 현황을 빨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 그리고 국내에서 또 우한 지역에 들어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명단이 확보되고 출입국 관리라든가 또는 예배 출석 현황 같은 정보가 확보가 돼야 이것을 푸는 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신현욱 구리 2단 상담 소장이었습니다. 1부 수는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버친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기자 언박싱 코너.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 지역에 소속 교회가 없다고 했던 신천지 예수교회 해명이 거짓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 사무소는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사를 요청합니다 라는 영상을 냈는데요. 예.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야고보 지파장이 지난 9일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 라며 우한 소재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라고 하자 신도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멘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이 집화장은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측이 사실 전에도 우한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신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신천지는 우한에 지교회가 없다라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예. 네,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들 이게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렇게 계속 거짓이 드러나면은 그 불신은 더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오늘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부부인 77세 남성과 72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들 부부가 대구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중 그 부부 중에 여성이 31번 확진 환자의 환자 접촉한 신천지 교인입니다. 예.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이 여성이 문자 메시지를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 터미널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전철을 타고 딸이 사는 남양주 화도읍에 간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아니, 자가격리인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자는 분명히 보내진 걸로 확인됐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남양주 그쪽 지역도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예. 전국 어린이집이 내일 휴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일 정도 휴원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 8일까지 이렇게 휴원하게 됩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서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인데요. 휴원 기간은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문제가 공급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내일부터 약국, 우체국 등에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이 공급된다고요?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이런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예.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하고 예. 또 대구, 경북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의 별도 수량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했죠.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의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 개정을 통해서 하루 500만 장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공적 판매처 출고한 가운데 그 240만 장은 전국 2만 4천여 곳 약국에 100장씩 110만 장은 읍면 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 경기외 지역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된 겁니다. 예. 오늘 정부가 그 마스크 오염 정도를 판단해서 재사용하는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희경 시각처장이 오늘 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사실 일각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을 언급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이번 권고는 새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오염이 덜 된 그런 마스크를 재사용한 게 낫다는 판단 담은 거다. 예, 예. 얘기하고 있고 일반 시민이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감안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한 가정에 4식구 있으면 나갈 때 다 마스크 4개를 쓰고 갔다가 그렇죠. 집에 와서 한 번 쓰고 버리기도 좀 아깝긴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하기가 너무 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 정리해서 네. 질본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예, 그런 지침이 있을 걸로 예,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가 열렸는데 코로나 3법이 통과됐네요. 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3개 법안이 의결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렸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이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역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서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입니까?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28일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나는데요. 청와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이렇게 4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고 이들 정당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한 회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올해 들어 처음이자 취임 이후 6번째 여야 대표 회동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요. 이 송홍 수석 대변인이 오후에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함에도 대구 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고 수석 대변인에서 물러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방역에 원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그렇습니다. 시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TK 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민주당은 송파병을 포함한 38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확정했네요. 네, 눈에 띄는 지역이 바로 서울 송파병인데요. 예. 여기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의 이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천 재심위원회는 받아들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인 공천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지금 선거 한참 했을 때는 청년들, 여성들 대거 머리카락 했다고 했는데 경선 기회조차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남 최고위원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남인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물론 적합도 조사에서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공천심사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청년 정치 참여를 약속했던 당 지도부의 약속은 뭐가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계는 원내 인사들이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중로, 이동섭, 임재훈 의원, 장환진, 국민의당 창준희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안철수계 인사 일부가 이미 통합당으로 옮겼습니다. 예. 추가로 4-5명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 오늘 김중로 의원이 통합당 의총에서 입당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에게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외 김철근 국민의당 창당 준비 공보단장, 현역인 김삼아, 김수민, 신용영 의원도 통합당 이적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안철수 전 의원 거의 혼자 남지 않겠나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통합당은 이렇게 안철수계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으니까 다시 공천심사나 지역구 배치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했는데 이런 안철수계 의원들이 와서 합류하게 되면 아니다 봐라 우리 중도로 더 많이 넓혔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안철수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습니다. 당선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구 출마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번엔 장애인 시설이 처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인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분들이었죠.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도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 또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근본적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에서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 내에 있다 보면 약화된 신체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장기 입원된 대남병원 폐쇄병동 확진자의 경우 신체 기능이 약화된 어떤 중요 이유를 통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 있다 보니 몸을 움직일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써 이 면역력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표현하며 이는 의학계에서는 수용화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단체 감염이 결국 코로나 악순환 유발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컨대 대남병원 폐쇄병동 같은 경우 병상 없는 6인 1실 침대에서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 즉 다시 말해 단체 격리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악순환되고 계속 유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10년, 20년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많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또 집단적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예. 네, 예컨대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의 경우 102명 중에 100명의 환자가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는 98%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관련자 114명의 감염자 중 7명이 사망한 것은 6% 이상의 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우한시보다 2배가량 큰 사망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있던 분들이 2층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고 미랄 사랑의 집 확진 판정받은 23명도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시설보다 훨씬 조금 개선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차선책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은 현재 치료가 보다 수월한 2층에 옮기기는 했으나 많은 환자들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컨대 속출하는 환자 중에 중증 환자가 77%고 위중 환자가 40%가 모두 청도 대남병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음압병동이 아니라 단지 2층에 분산시킨다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이들을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정신병동, 폐쇄병동이 칠곡이나 청도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현재 전국에 지금 파악되는 장애인 시설은 약 1,500여 개이며 그리고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2018년 기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3만 명 중에 2만 명, 즉 66%에 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거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 격리시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십니까? 네,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대책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 정책을 해제해야 합니다. 코호트 격리 정책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수용시키는 어떤 격리 정책을 의미하는데 현재 사망률과 확진률을 보면 모두 전 세계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호트 격리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지금 1초 1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코호트 격리를 해체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가장 약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음압병동에 적극적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전국 420여 곳 정신과 폐쇄병동 감염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치는 잘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라는 것이 예.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의 생명은 현재 1초 1분을 다투고 있으며 오늘 내일 중에 어떠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 후의 결단력이 아니라 당장 코호트 격리 정책을 해제하고 이들에게 1인실 또는 음압병상에 조치하여 더 이상의 사망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음압병상이 많이 모자라서 특히 대구 경북에 좀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이 병원 직원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모두들 지금 다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중증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더 근무 여건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의료진과 병원 직원 그리고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의 경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에 청취 중인 지금 저희가 아무리 두려워한들 제일 두려운 것은 확진자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입니다. 예.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며칠 전에 나왔던 부실도시락 사태와 같은 것들은 결국 이들의 의욕을 꺾고 결국 이렇게 될 경우 감염 통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일선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의 케어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정신병동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것은 오늘을 예. 기점으로 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고 예.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언론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의 관심이 다른 사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 성도 대남병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시설에 있는 많은 입소자들이 현재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없거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들은 소리 없이 죽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비장애인 여러분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똑같이 장애인 환자들도 비장애인 환자들과 같이 음압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 권리, 1인 병실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죽지 않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비록 소외된 사건이지만 이 장애인의 시설에 관한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재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무소속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한용 기자님 우리 2주 만에 뵙는데 2주 전 정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2주 전에는 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총선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 따질 때는 아닙니다. 예. 일단 국민들의 그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이번 주말쯤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초당적으로 뭐 협력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정당과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다만 이거 가지고서 괜히 정치적 공방을 해서 국민들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 뭐 그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역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이제 어떤 공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제 정치,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이제 신뢰가 지금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국민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걸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좀 필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거 생각을 각 정당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번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야당은 왜 신천지를 언급하지 않느냐.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돌이켜보면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중국인 출입 입국을 금지했으면 낫잖아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사실상 한중 교류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과연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 감염 사례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국경을 틀어막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방역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아예 막은 나라들은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좀 많이 좀 후진적인 나라들. 예.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정도만 중국에서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켰고요. 다른 유럽 쪽의 선진국들은 지금 중국 입국 금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데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렇게 안 시킨 거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입국 금지 시켰는데 지금 일본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좀 초기에 좀 세게 대응하는 게 참 좋았겠다라고 이런 아쉬움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뒤늦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뚫렸고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논리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 신천지 커넥션 의혹 이거 지금 보수 중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허위사실이죠.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혹을 누가 제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름이 이제 뉴 월드 새누리 신천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라는 그 명칭을 지었을 때 좀 이런 거 하게 되면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신천지 특정 교단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조금 빌미를 주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천지 쪽을 얘기 안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이제 이게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신천지 쪽 교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청도, 대구, 경북 이쪽에 좀 교세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신천지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 뭐 그렇게 뭐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요. 황교안 대표도 그런 부분 뭐 신천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주는 정치적인 함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대구시장께서 우한 폐렴이라고 안 하듯이 대구 폐렴이라고 제발 하지 말아달라. 예. 너무 상처가 크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사태 이렇게 얘기를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걸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 정부 의견대로 코로나19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번져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 종교의식자 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아랍에서 모스크 같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거긴 똑같은 모습, 더 이상의 모습을 뭐 이른바 몇몇 교단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예. 위상으로는 역지사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했었는데 야당 쪽에서 역지사지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나라는 특히 안보 문제, 출입국 문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야말로 좋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 중에 정부나 민간이나 어떤 멘탈이 되겠다고 보죠.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구나 청도 출신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격리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도 이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상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국하고 중국 동포들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 저 서울에도 중국인하고 중국 동포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뭐 거기서 확진자가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한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퍼뜨렸다 이렇게 뭐 단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출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었을 때 TK 지역에서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정부 여당 책임이 크죠. 정부 책임이 큰 겁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여론조사 좀 더 나올 텐데요. 아마 정부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물론 제가 여쭤본 것은 분명히 그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을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지도 국정수행평가도 이번 주말에 좀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것도 좀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뭐 지지층이 다 양쪽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역시 선거에서는 그 중간층 뭐 5% 10%가 좌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표에 좀 투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득점을 하긴 참 쉽지가 않은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 수했거든요. 봉쇄. 이게 사실은 그 당에서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급하게 아침에 당정 회의를 하느라고 밤새 만들다 보니까 정부 행정용어 중에 봉쇄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방역 정책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해상 봉쇄 하듯이 이 전쟁 용어거든요. 그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제 행정 용어로 봉쇄 정책. 이거를 이제 총리실에서 만든 문서에 있는 거로 아마 대변인이 그걸 거르지 못한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지금 이거 대구 경북을 그럼 다 저 지역 차단을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 사퇴했죠. 책임지고. 네, 그것은 또 이제 하필이면 홍익표 이제는 전 대변인인가요? 과거에 설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귀태 발언했었나요? 귀태 발언부터 설화가 많아서 특히 이제 이런 뭐랄까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총선이 지금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일단 투표율부터 굉장히 저조할 거고 그 사람들 모인 곳에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60% 투표율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원래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그럼 과연 몇 프로 나왔겠냐. 그러면 그 저조한 투표율은 결국은 민의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총선 연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며칠을 연기하겠습니까? 일주일 연기하겠습니까? 2주일 연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논의는 좀 열흘이나 좀 지나가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 날 끝나나요? 5월 30일이 끝나기 때문에 뭐 한 달 늦게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죠. 그럼 또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제 전례가 없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전에 이거하고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6.25 전쟁 때도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선거는 치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이제 투표율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17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 때 60.6%. 그게 이제 최근 선거 중에 제일 높았던 투표율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8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46.1% 뚝 떨어졌죠. 예. 이건 짐작컨대 그때 이제 정권을 놓친 쪽 지지자들이 투표를 대거 안 했다고 예. 봐야 되고요. 그 바람에 이제 한나라당이 많이 이겼죠. 그다음에 이제 19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맞붙었죠.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19대 투표율이 54.2%. 근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 특히 50대들이 많이 갔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때는 또 올라갔어요. 일단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공천, 또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때 58%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때도 17대의 60.6%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유권자들이 화가 나서 누군가를 이제 심판해야 될 때 투표장으로 이제 몰려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됐는데 이걸로 쭉 어떻게 선거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뭐 워낙 한국 정치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만일에 수도권까지 뭐 대구 경북권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건 진짜로 걷잡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것 같으면 아무래도 뭐 중간층 투표 유권자들이 기권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 이게 수습이 좀 지연되고 더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좀 분노 투표자들이 더 많이 참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아무튼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한 일주일 내에 좀 진정세로 잡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또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이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혹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 이제 여야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신인들 간에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한참 정치 신인들은 이제 자기를 좀 알려야 되거든요. 계속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인지도 높은 현역들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신인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왜 100m 미인이라고 하죠. 멀리 봤을 땐 좀 그럴듯한데 유권자들 접촉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코로나 덕분에 거꾸로 좀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여야 간에 꼭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선거 때마다 뭐 전통시장 다니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고 이게 후보들의 역할인데 지금 올 수도 없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이미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좀 고정 지지 정당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 뭐 장애가 뭐 악수하고 뭐 그러면 이제 사진은 뭐 선거운동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유권자 빤합니다. 빤해서
사실 이게 저는 뭐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처럼 고정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찍을 정당이 있겠지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은 정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부동층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국회의원 정선거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요. 물론 그게 훨씬 큽니다. 포지션이. 그런데 또 후보 변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내가 아무리 저 당 지지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 저 당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후보는 참 개혁적이고 젊고 괜찮다. 한 표 찍어줄까? 이제 이렇게 후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런 후보 변수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겁니다. 아직 각 당의 선수들이 다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정치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부 이어서 계속 정치 토론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 코로나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4부에서는 정치 이슈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코로나 이슈 얘기해 볼까요? 청취자 문자가 와가지고 226님께서 특정 종교단체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정당이 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 문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간과했던 거죠. 설마 아니 어떤 특정 교회에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226번님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최근 차기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상당 폭으로 뛰었거든요.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단호하게 한 것 때문에 뛰어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역시 정치 지도자는 이제 위기에 실력 발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신속하게 대응을 잘한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얽히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조금 이제 우리 국민께서 이제 화가 난 거는 맞는데 꼭 뭐 그분들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전염병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곤란하고요. 이제 좀 차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 이야기해 보죠. 자, 지금 또 정치권 선거의 태풍의 핵이 아닐까 싶은데 비례 위성정당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하죠.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에서 내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은 절대 이런 꼼수를 쓰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자체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일은 없다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스탠드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거 과연 왜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켰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이 무슨 손혜원 의원이나 뭐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거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 명부제가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의해서도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굉장히 독일 제도를 좋다 그러는데 독일 제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파행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역구 뽑는 지역구에 선택하는 정당하고 정당 투표 선택하는 정당하고 굉장히 갈수록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의원수가 불죠. 드러나고 또 이제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 득세한 것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 명부제 하게 되면은 이런 게 필수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당제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건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대통령제 국가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걸 예상 못한 난 여당이
역대급 바보짓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할 것 같습니까? 난 한다고 봐요.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뭐 과반수를 한국당 플러스 비례한국당이 가져갑니다. 통합당 플러스 비례한국당. 예. 이게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예. 뭐 이거 언제 만들겠어요? 아니 그거 간단해요. 지금 정당이 많습니다. 그 정당 하나 인수해서 간판 갈면 돼요. 과거 친박연대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허황된 이슈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안 한다고 이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까? 매우 심하게 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라는 게 이제 선거 때 앞두고 이제 공학적으로 자꾸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을 해도 한석을 갖고 막 죽고 살아요. 절대로 양보 못 한다 그러는데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상 역대 총선 이변이었고요. 바람 부는 대로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와 만들지 않을 경우 의석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를테면 뭐 경제 이슈라든가 부동산 또는 정권의 어떤 뭐 능력과 뭐 오만한 태도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잃을 의석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꼼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을 비판해놓고 뒤늦게 이걸 만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이른바 중도층 내지 또 지지층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그로 인해서 지역구의 의석을 훨씬 더 많이 잃을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한국당에서도 꼼수를 했고 반칙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또 이제 원외 정당 끌어들여서 뭐 이상한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금방 판명될 거예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그 이상돈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 만들 가능성이. 근데 만일 만들게 되면은 정의당하고 관계도 상당히 틀어질 거란 말이죠. 정의당하고 이제 막 이제 뭐 태동하려고 그러는 이른바 호남신당, 민생당의 의석을 비례 의석을 많이 잠식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제도가 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당 보죠. 그러면 이제 비례 후보가 예를 들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좀 안정적이라고 그러고 6, 7, 8번이 좀 부동자야 그러면은 6, 7, 8번 후보들은 그 지역구의 정의당 후보가 전멸하길 빌 거라고요. 그래야만 자기가 되니까. 그 호남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가 그 어려운 제3당, 4당이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비례 의석이 깎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작은 정당에서는 이렇게 파트너할 수가 없잖아요. 독일에서 된 게 뭐냐 그러면은 독일은 항상 말하자면 진보 연정, 보수 연정했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 정당이 있어서 유권자들을 그걸 교묘하게 배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 국회 연정이라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이걸 예상 안 하고서 덥석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난 민주당, 제가 느꼈더니 민주당이 뭐 정의당하고 그냥 같이 파트너를 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난 이게 완전히 그 선거제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바보짓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만들게 되면 정의당하고 관계 설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당의 이제 지역 기반이 아무래도 이제 호남인데 또 호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그렇게 속으로 뭐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만드는 게 좀 몇 석 더 얻어올 수 있으니까 만들고 싶겠지만 만들고 싶어도 하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좀 발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그럼 항상 이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약간 바보 같고 둔해도 국민한테 어떤 집단으로 비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뒤늦게 허겁지겁 무슨 비례위성 정당 만든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명분을 잃고 뭐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그건 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되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이죠. 이건 뭐 실제로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네. 또 뭐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의원들, 불출마했던 의원들 넘어가기도 했고. 그러면 이 미래한국당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냐? 최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정당 비례대표 어느 정도에 하겠느냐? 민주당이 33%, 미래한국당이 25%를 갖고 갔단 말이죠. 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제시를 했는데 25%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상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기대했던 것이 그 유승민 의원이 만든 그 새로운 보수당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인가요? 뭐 이런 당이 좀 남아 있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뭐 지역구는 뭐 소선거 군소정당이 뭐 많이 낼 수 없으니까 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더라도 좀 정당 투표는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합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일에 과거 한국당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보면은 내가 지역구에 한 표를 찍죠. 예. 근데 거기다가 정당 투표를 찍는 게 이게 무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표가 돼버리잖아요.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찍는 게 사표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확실한 사표가 돼버리니까 그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미래 한국당 그거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과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 결국에는 그 비례한국당의 의석이 많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네, 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후보 변수를 또 역시 봐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들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있는 미래통합당 에 이미 그 영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그대로 다 옮겨가는 건지. 또 이제 새로 거기 공병호 씨가 거기 공천관리위원장 맡았죠.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내가 비례는 그쪽을 찍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한성교 대표가 있고요. 또 이쪽에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중에 일부 가셨는데 그분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하면은 동의할까요?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 정치적인 과정에서 이 민심을 얼마나 좀 얻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보수 미래통합당이 성공하려면은 지금 한성교 의원이나 뭐 이렇게 가 있는 의원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의 앞번호들 1, 2, 3, 4, 5, 6, 7 정도가 어느 정도 인물이 나오느냐가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역풍 후에 그야말로 그냥 한나라당이 다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들어서고 했을 때 그 당시 비례대표가 한나라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경원, 뭐 진수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좋은 인물을 낼 것 같으면은 저는 한국당이 두 당이 합쳐서 굉장히 성공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지금 여러 번 언론에 밝히고 있는 게 우리는 그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자유한국당 하고 관계없다. 우리가 알아서 비례대표 후보를 우리가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면면을 볼 때 이른바 과거에 이제 뭐 친박 세력 이런 사람들을 좀 뭐 끌어다가 공천을 한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아무리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도 이제 손이 안 가겠죠. 이를테면 다른 선택지, 뭐 그게 뭐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뭐 국민의당이든 뭐 다른 또 정당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좀 흩어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성한영 기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갑시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하고 입소스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금 왜곡된 거 아니냐. 입소스께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안철수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사변초가에 빠진 것 같아요. 주위 측근들이 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아이고, 처음부터 예상된 거 아닙니까? 꼭 지금 사람스럽게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죠. 그게 사실 뭐 의원들도 난 거기에 이른바 친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 빠져나오고 간다 그러면 난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가슴에 손을 놓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철학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무슨 안철수 대표 처음 된다고 와 갔다가 뭐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국당으로 쪼로로 달려가고 뭐 그런 사람들 의원들 데리고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나는 뭐 애당초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봤어요. 저 이제 지난 2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철수 신당 그때는 당명이 국민의당이 아니었죠.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3% 득표율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설마 천하의 안철수인데 3%는 득표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진짜 3%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권자들은 자기가 정당 투표를 하나 찍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겠죠. 사표 되는 걸 제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게 정당 투표를 찍으면 만약에 사표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방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3%가 확실히 넘을 정당에다가 찍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추세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마찬가지로 아직도요. 국민의당도 이제 공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1, 2, 3번 뭐 한 4번, 5번까지 아주 괜찮은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분들 손잡고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이제 대표가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안철수를 좀 바라보고 비례대표는 그쪽 그걸 유권자들이 찍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역이라든가 측근들이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버렸는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가 쉽겠습니까? 뭐 안철수 전 의원 자체가 그 전에 정계 입문할 때 새로운 인물 아니었나요?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참신하면서도 유명한 이런 분들 영입에 성공을 한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참신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물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선거라는 것은 그 정당의 그 리더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적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몇 사람 이렇게 좀 영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당을 이끌어가는 추종력이 없는 정당에 무슨 새로운 인물을 갖다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요건에서 다 안 된다고 봐요. 나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저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4년 전 생각을 하면요. 그때도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들었을 때 뭐 별로 처음엔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바람이 불었고 또 그때 새누리당에서 공천 파동 일으키면서 이제 돌풍 일으켜서 무려 38석을 얻었죠. 또 그때 이제 이상돈 의원님 같은 아주 괜찮은 분들을 또 이제 영입하는 데 성공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지금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과거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건 아니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이미 그 정당을 이미 정치 신인이 아니고 이미 정당을 이끌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 찍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너무나 명백하고 뻔한 문제점을 알고도 어떻게 해서 정부 여당이 이런 이상한 선거자들을 밀어붙였는가에 대해서 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일 비례정당을 민주당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정의당을 비례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그 심정적으로 그쪽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저는 그거는 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뭐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 과거 민주노동당 했었죠. 찍던 유권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민생당 변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그렇습니다. 그쪽의 유권자들도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을 도와준다고 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비례대표는 내 표가 표가 사표가 되거나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쪽에 이제 민생당의 이제 앞번호 비례대표에 괜찮은 인물들을 공천을 하면 그럼 저 사람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도 이제 비례대표는 민생당을 찍겠다 이런 호남 유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요. 또 민주당은 17석 그러니까 47석 중에 준연동형 적용이 된 30석 말고 17석의 또 비례대표 후보들을 냅니다. 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그래도 끝까지 난 민주당을 찍겠다 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구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비례대표가 줄잖아요. 현 제도의 맹점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의당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호남신당, 민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 몇 사람이 있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몇 살에도 뺏겨요. 아예 지역구를 갖다 포기해버리는 비례 전문 정당하고 똑같은 얻으면 오히려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가 참 이게 선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총괄시킨 정부 여당한테 그 멍청한 짓을 한 정부 여당한테 원죄가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민의를 왜곡하게 된 거죠.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갔다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기존 제도와 합하면 그게 말이 맞는데 지금은 지역구가 많이 나오면 이게 비례를 깎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례 위성 정당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게 사실 별로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의석이 늘어나고 줄고 이 변수보다 다른 어떤 정책적인 국정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또 어떤 정당 대표들의 어떤 실언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천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역구 의석이 253개나 되고요. 수도권에 무려 122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변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해서 의석을 얻고 잃고 이쪽 변수가 훨씬 크지. 이게 비례 위성 정당 때문에 일당이 일당 될 정당이 2당이 되고 2당 될 정당이 1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거라는 게 거대 양당이 결국 반반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1, 2당의 의석이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위성정당에 관해서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언급해드리는 거 개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였습니다. 응답률은 13%였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정치평론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여쭤봅니다. 만일 내일 선거가 치러지면 어떤 당 일당할 것인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그 행정 권력, 지방 권력에 이어서 의회 권력까지 아마 장악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변곡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과 비례한국당, 미래한국당 합친 게 근소하게 일당이 된다고 보죠.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비례대표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소하게 거기서 결과가 좌우되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집권 4년 차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또 지금 여론조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표집 샘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믿을 게 못하고요. 선거 막판 표심 아직 형성 안 됐습니다. 선거 당일까지도 알 수 없는 게 지금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어디가 일당한다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한국갤럽 조사 제가 1,200명이라고 했는데 1,002명이었군요. 정정해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이상돈 의원 또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